네, 9월 1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정치 현안 제대로 읽어주실 선수 모시고 달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 기다려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현주 의원님이 긴급한 회의가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늦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회의셨습니까, 의원님? 이것저것 뭐 이렇게 네, 지도부라서 그러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추석 때문에 추석 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략 회의를 할 게 많이 쌓여 있어서. 네, 아니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 아니 비공식 긴급 회의가 이런 식으로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어떤 많죠. 내용으로 의제 하나는 알려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아니 뭐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고 현안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선거 보궐선거도 있고, 네, 또 이제 당장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될 입장들도 있고 몇 가지, 그죠? 네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이슈가 가장 또 전면에서 회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그 선거 개입 사건, 그런 것들도 이제. 네, 그런 것들에 이제 말하자면 뭐 비하인드 또는 이제 정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죠. 비하인드라고 하면 그건 뭐 아직까지는 키워드 정도는 알려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도 굉장히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것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가고 우리는 얼만큼 개입하고 뭐 이런 건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구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지도부에서 마구 막 오만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예컨대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수위의 얘기들이 있고. 또 지도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고 또 가려서 해야 되니까. 그 최고위원 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좀 그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신가요? 어떠세요? 최고위원 그렇죠. 지도부가 되셨는데. 맞아요. 일단 전략적인 판단들을 매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전략적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지도체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제가 다른 지도체제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유능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같이 일해본 이재명 대표는 좀 어떤 사람인가요? 장점과 단점 하나씩 꼽아주시죠. 너무 장점만 말하면 또 장점이 장점같이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네.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하다? 네. 어떤 면에서 그걸 느끼셨어요?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잘 하신다. 그리고 또 아닌 거는 결단해서 포기할 줄도 알고 유연하다. 실용적이고.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대통령 후보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잘할 것 같다. 실무에 투입되면. 그러면 아쉬운 점 하나를 꼽아주신다면요? 아쉬운 점은 이미지 정치를 잘 못하신다. 어떤 의미세요? 아니 이제 보면 이때까지 보면 사실 실력도 별로지만 이미지 정치만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뭐 이거 어느 편이랄 거 할 거 없이 저는 뭐 양쪽을 다 비판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런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유권자고 주권자고 이러면 그냥 저한테 도움되는 정치인이 좋아요. 효능감 있고 그래서 자기 할 일 야무지게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상도 좋지만 실현도 못할 거 이상만 번드르르 한 것도 다 필요 없고 또 이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이상을 하느라고 다 망가뜨려가지고 뭐 사실은 뭐 이게 이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의료 대란 뭐 2,000명 증원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이 쌩 난리를 치는 그래서 완전히 붕괴를 시켜놨잖아요.
이런 거는 무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면서 만약에 유능한 사람 같으면 누군가가 2,000명 딱 했다 하더라도 추이를 싹 지켜보면서 이것을 빨리빨리 바꾸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유능하게 의사결정을 바꿀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어떤 이상을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재조합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능 무능 키워드로 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시대에 맞는 리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지금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가 요구한 리더의 상은 과거랑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지사형 리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지사형 리더를 그렇지만 이제 그런 지사형 리더는 하나의 이제 향수적인 어떤 이미지로 다 이제 넘어가는 시대고요. 지금은 그런 막 위인전에 나오는 막 이런 정치인이 있지도 않고 옛날에는 그런 게 가공이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치인이 가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치인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옛날에 아주 위대한 사람도 지금 이 시대로 다시 돌아왔으면요. 다 까발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대함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시대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해졌고 굉장히 눈높이도 높아졌고 아주 자기의 삶이 복잡다단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조율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로 다르고 다양한 분야들을 자세하고 깊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 거죠. 네, 의원님 능력이란 키워드로 이제 정치인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그래서 좀 이어가 보려고 정말.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추석 직전에 역대 최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20%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무능이란 키워드로 저 지지율의 어떤 하락을 설명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심리적 불신임 상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석 민심을 겪어보니까 보수조차도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신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 그만할 경우에 나에게 미칠 영향, 내가 입을 불리기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참아 못하는 거지. 아 보수들이요? 네, 그냥 정말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못하는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기가 막히는 거죠. 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의료 대란이 생각보다 추석 때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안 왔겠죠. 왜냐하면 금액을 높였잖아 자기 부담률을.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요. 그러면 그 의미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담률을 되게 높여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응급실을 갈 때도 자기가 부담을 많이 해야 응급실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부담하던 거에 한 2배를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 줄죠. 근데 그게 행복한 건가요? 더 잘 된 건가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응급실이 그런 건데요. 이제 앞으로 수술도 그렇게 될걸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부담률을 높여야 수술 받을 수 있고 응급실 갈 수 있는 의료 체계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던 건가?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국민들이 찬성했을까? 그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사를 늘리면 증원하면 의료비가 내려가고 그죠? 그다음에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결과는. 그러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만해야지 뭐. 대통령 그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은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너무 심하게 일을 못 하니까요. 짜증이 나고 더 이상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망쳐버리니까. 그냥
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쳐버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료가요. 이 대란이 일어나기 전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더 나빠졌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아마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 이러다가 의료가 완전히 자본주의화되는 미국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러면 그냥 의사 증언 차라리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면 되는 거였는데 인원을 뭔가 잘못 왔어. 우리 그냥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일을 망치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 마라. 그렇죠. 예. 일을 망치는 손을 댈 때마다 망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해고를 하고 싶은 거죠. 국민들이. 대통령직에서 해고하고 싶다. 네.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해고하기에는 지금 수단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고 예. 그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막 예. 피해도 크고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불신임 투표 국회에서 하고 끝나는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저 막 재판도 해야 되고 막 수사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그 심지어 불신임 상태를 지지율로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20%. 저 정도 지지율이면 사실상 이미 한 자릿수라고 봐야 돼요. 이미 사람들의 지지의 마음은 한 자릿수다. 그렇죠. 예. 20%라는 것은 저는 아주 최소한의 지지다. 예. 저기서 더 내려가면 10%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 10명 중에 한 1명 정도 있다라는 거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의료 대란 문제가 계속 더 심각해지고 이런 그 김건희 여사 이슈가 불거지고 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긴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심리적 저지선이 뭐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받을 불이익 또는 사회의 혼란 이걸로 인해서 혹시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당이 내가 믿을 만한 당일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 이때까지 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저 당도 혹시 믿을 만한 당인가? 하고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이렇게 또 공격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믿을 만한 당이야. 그리고 안정감 있는 당이고 그때 박근혜 탄핵 때 보다시피 막 그 어떤 적폐청산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또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과 이 국면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거야. 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죠. 네. 그란토포스님이 본인의 부모님도 이제 영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도 누가 물어보면 5기로 지지한다고 대답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뭐 싫다든지 그 사람 불안하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보니까 저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사람이 좀 안정돼 있네. 그리고 차분하네. 한동훈 대표하고 비교해 보니까 훨씬 어른스럽고 성숙하네. 뭐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보수적 성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과거에 어쨌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쨌든 그분들한 나름의 트라우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실수한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진행을 하고 그렇게 막 섣불리 뭔가를 막 하진 않는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렇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사회가 불안정해지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3만 불이 확 넘어섰기 때문에 과거처럼 86년, 87년도에 그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동적이라는 면에서는 그 87년 제재가 되게 멋있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어쨌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변동에 되게 관심이 많고, 또 자기 직장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장이 이 과정에서 혹시 나빠질까,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문제 해결력이 있어.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안정감을 주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금 정부 운영에 있어서는 결국 여당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9월 24일에 갔다 와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사실상 국민들이 이제 해고 선언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의 결단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우유부단 그 자체죠. 네.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보세요?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자기의 독자 노선으로 갈 건지. 저는 지금 있잖아요. 저 20%가 이제 무너지면서 10%대로 갈 때 간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저는 뭐 보세요? 그럴 거라고 봐요. 언제냐의 문제지. 시기의 문제다. 네, 이제 더 많이 상황들이 터지고 그럴 거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안에 간다고 보거든요. 올해 안에 10%대 간다. 네. 그런데 이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근데 뭐냐, 그 의사결정이 한동훈 대표가 대표적이죠. 결정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할지 말지. 그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그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자, 필리버스터를 오늘 안 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동력이 떨어졌다고 저는 봐요.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뭐 보시네요. 억지로 해봤자 사실은 지지를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그 어떤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돌아설 용기는 아직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10%를 찍으면서 흔들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10% 찍고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나올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나라가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보면 탄핵하고 나서 그냥 적폐청산의 피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다 보니까 하고 나서 너무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냐면 그때 탄핵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나중에 어떤 하나의 큰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나그네가 길을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길 가다가 동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엄청난 어떤 긴밀한 관계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길을 가는 사이면 그래도 어두운 밤길에 같이 불 밝히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두운 밤길에 길 가다가 나그네들이 같이 모여서 그 밤길을 같이 지나가는 관계가 됐으면 어쨌든 그 관계를 나중에 가서 경쟁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리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지나갈 때는
서로 이렇게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딱 지나가자마자 막 딱 뒤돌아서서 완전히 내몰라라 이거는 좀 아니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배신자로 그들이 다 낙인이 찍히고 정치적으로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이 됐어요. 보수의 내부의 동력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도 설득하고 사실 예. 우리 과제죠. 아. 네. 우리가 그냥 모든 거를 다 죽이자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국면에서 모두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선택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사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게 하고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하게 하고 그다음 그 이후의 세상이 훨씬 더 발전적이고 성장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길이냐 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것은 특히 제3당은 다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뭐 공천 문제, 공천 개입 문제가 이준석 의원의 스탠스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좀 했어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아마 곧 이준석 대표는 자기 스탠스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봉착할 겁니다. 모두가 결정의 순간을 곧 맞이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심지어 물론 외곽에 있지만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지난번에 낙선한 사람들 또 새로운 미래로 간 사람들 뭐 그다음에 또 뭐 조국혁신당으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또는 뭐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 역사적 국면에서 어떻게 자기의 입장을 정해갈 것이냐 아니면 집권하는 쪽에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싸우는 쪽에 갈 것이냐 민주당하고도 뭐 이런 걸 막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오는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정말 그런 판이 올해 말부터 해서 한 판 벌어진다고 보죠. 이준석 대표 지금 그런 사안 중에 하나가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련된 이슈이고 그것이 폭발력이 엄청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아침에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좀 챙겨봤었는데 애초부터 좀 부자연스러운 공천이었단 말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김 여사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는 정도 이상일 거다라고 내다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게 단지 뭐 이게 이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녹취가 네. 그죠. 예. 그런데 그때도 좀 이상하다. 그죠? 그때도 왜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좋은 지역에 갑자기 벼락공천을 받았지?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무슨 대단한 사람인가? 갑자기 뭐 은퇴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빽 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그때 보면 보궐선거 때였는데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 직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대통령의 그 권력이 막강할 때, 김 여사의 권력이 막강할 때였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 당시에는 야, 뭐, 대통령실이나 뭐, 김 여사가 친한가 봐. 뭐 이런 식의 막 지레짐작들이 막 오가고 했지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근데 되게 이상한 공천이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죠. 네. 그러면 혹시 명태균 씨 이름을 의원님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영남 지역 사람들은 많이 아는 꽤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대통령하고 가까운지는 몰랐죠. 대통령 대회랑. 네. 다만 이제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보면 그냥 영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같은 거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거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이준석 대표 또 저기 당의 어떤 지도부하고 되게 가깝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나 이런 어떤 그 소문에서 야, 그 사람이 뭐
대통령 내외랑 가깝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소문이 났었죠. 예. 의원님도 이제 국민의힘 저변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한 분의 영향력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이 사안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겠죠. 고구마 줄기처럼. 네.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면 대통령 내외하고 그렇게 친한가? 지금 관계가 되게 좋아서 나오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은 관계가 좀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겠죠. 계속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은 별로 안 좋아졌으니까 이런 녹취가 나오겠죠. 그죠? 그럴 것이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분만 있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막 있을 것이고 또 공천도 이것만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공천만 있겠어요? 뭐 다른 것들도 막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 하나의 징조라고 보는 거죠. 이제 국감이 시작되니까 더욱더 많은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칠불사라는 절에서 하동에 있는 절이라고 하죠. 거기서 그 만났다. 절에서 사람들이 다 만나서 개혁신당 사람들이 만나서 뭐 공천을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밤새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잘 알았으니까 그렇게 밤새 얘기했겠지. 뭐 그렇게 대단한 그거라고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대단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분이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7번 마셨다. 이렇게 그런 걸로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밤 늦게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한 걸로 봐서는 또 이렇게 뭔가 서로 간의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인터넷 문제로 방송 연결이 좀 중간중간 끊겼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깊이 사과드리고 다시 보기로서도 제대로 서비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무슨 그 공사 계약에서도 뭐 나오고 막 하잖아요. 지금. 그죠? 관저 이슈도 관저 있죠. 공사 계약도 그렇고 이제 그냥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나올 것 같고 특히 여사와 관련된 거는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주가 조작 관련된 공범의 2심 선고도 나왔죠. 선고도 나왔는데 그 선고 내용을 보면 여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녹록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검찰이 근데 기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부터 할 텐데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10%대 이렇게 가면 검찰 내부도 흔들릴 거라고 보죠. 검찰도 흔들릴 것이다. 네. 저희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조선일보도 김건희 여사를 버릴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어느 시점에는 버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검찰도 그럼 버릴 거다 이렇게 이현주 의원님은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보수 내부에서 이제 일찌감치 선을 그었죠. 이미 버렸다. 이미 버리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완강하게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다급하지 않았겠죠. 지금까지는. 정권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에서는 뭐 아까 뭐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선택의 순간이 온다. 그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보수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왜 이렇게 공개 행보를 자꾸 하실까요? 뭐 이제 참 이해하기 힘든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는 정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거를 나가본 적이 없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정치를 했던 혹은 본인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면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지.
그죠. 이게 네. 정치를 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웨이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자기의 처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해본 사람들의 배우자들은요 이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서지 않죠. 나서봤자 도움이 될 일이 없거든요. 예. 배우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더라도 별로 안 좋은 얘기를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를 하면 네가 정치인이야? 이렇게 소리 듣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구설수에 오르고요. 그러니까 잘해도 욕먹고 잘 못해도 욕먹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안 나서는 게 상책이죠. 그냥 말없이 그냥 좋은 인상만 남기는 거. 뭐 이런 게 상책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분은.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면 일종의 이제 오기 비슷한 거. 그래서 오기. 예. 무혐의 받았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 훌륭함을 내가 증명해 볼 거야. 나의 이 여러 가지 외모와 이런 걸로 네. 나의 홍보로 이런 이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잘 안 될 텐데. 네, 네. 수치적으로 계속 이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네.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게 아마 네. 많은 이제 선택의 순간이 그래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그러면 근데 사실 대통령의 마이웨이 어떤 행보 때문에 국무위원들도 굉장히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아주 강경하게 야당 의원들한테 다들 대응하더라고요. 전념이 돼가지고 예. 다들 이제 그게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대정부 질문하셨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호통치신 게 많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TMF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정부가 전혀 책임이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일부 거래이긴 하지만 중기부라든가 일부 지자체나 농축산부 이런 데서요. 그 중간에 이렇게 그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이 어떤 TMF를 통해서 물건을 갖다 판매하는 그런 거래를 갖다가 알선을 하고 그 중재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걸 거기에 이제 심사해서 합격을 해야 이제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합격을 하면 이 TMF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TMF 통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거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그때 제가 이제 지적을 산자위에서도 하고 아마 정무위에서도 사람들이 지적했을 텐데 그때 이미 TMF의 그 감사 보고서의 자본 잠식 상태 이런 그 굉장히 안 좋은 재무 상태가 기재가 돼 있었어요. 네. 보고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이미 이제 공시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도 그게 안 봤으면 그것도 문제죠. 근데 그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냥 심사해가지고 예산 지원해주고 이런 거래를 하도록 주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에 응한 당사자들은 이게 정부가 중간에 주선해 주는 거니까 예산 지원도 해주고 설마 여기서 돈 띵겨 먹겠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여기 이 거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이거는 법적 책임도 일말의 책임이 아마 인정이 될 텐데 근데 하다못해 말이죠. 이거를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걸 태도가 말이지. 왜 이렇게 뻣뻣하게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네. 이런 식의 태도. 심지어 지금 보니까 어떠냐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라고 돈을 빌려주는데 그 정책 대출조차도 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 안 해줘요. 그래서 일부는 못 받아요. 지금 대출을.
그러니까 그건 뭐야 이거. 그러면 생색만 내고. 다 못 받고 일부만 해주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금리도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조금 높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해 이럴 수 있지만 아니 그거 조금이라도 왜 높아. 낮으면 낮아야지. 그죠? 생존이 걸려있는 네, 문제죠. 그리고 보증료까지 받아요. 0.5%로 낮추라고 내가 난리를 쳐가지고 0.5%로 낮췄는데 원래 1%였어요. 보증료가. 그러니까 그걸 또 받아 챙기는 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잘난 척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왜 정부가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가 나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요. 정부가 엄청나게 궁지에 몰렸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정부는 어떠냐면 너무나 태연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런 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이제 지쳐서 그런지 옛날 같았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정도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자그마치 이 전체 판매상에 지금 물린 자금이 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숫자로는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판매상이 다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그렇게 막 추궁을 하니까 또 막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그죠? 한덕수 총리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막 하니까 오히려 막 웃고 막 박수치고 키득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고. 그래서 제가 웃지 말라고 한 거죠. 지금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는데 지금 이 사람들 도산하면 거기 직원들 그다음에 그 직원에 딸린 가족들. 그죠? 이 사람들 지금 추석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남의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응? 네. 저도 어쨌든 다 옛날 일이긴 하지만 IMF 때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아이고,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 그때 IMF도 사실은 국가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 정도로 줄도산 안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란투스님이 지친 게 아니라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정말 너무 빠듯하다, 힘들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이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또 반응하시는지 대해서 맞아요. 어쨌든 이런 걸로 웃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 진짜. 지금 국무위원들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뉴라이트 그죠? 아니 저는 그 김문수도 너무 웃겨요. 뉴라이트도 그렇고 그 사람들 그 식민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국적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자기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박정희 시대에 한일 협정이 있어요. 그렇죠. 1925년. 그 한일 협정만 제대로 읽어봐도 무효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굉장한 반일주의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무효라고 나와 있어요. 식민지 시대의 국적은 무효라고 나와 있고 그게 해설서가 있거든요. 한일 협정의 해설서에 보면 그것은 원천 무효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존경하는 이승만이나 박정희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디서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도 보면 과거의 어떤 보수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그죠? 독특한 주장들이기 때문에 독특하다는 말로 사실 좀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과 행보인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건 사실은 보수가 아니죠. 보수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떤 대한민국의 공통된 해석이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상한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이렇게 매국주의자 아니면 뭐 반역 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국익에 반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념이 있을 수가 없죠.
의원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선거 관련된 전략도 좀 이야기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우선 이번 선거 결과가 호남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전에 전에 다르게 좀 선거 결과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보궐선거. 예, 5개의 선거가 있는데요. 네. 예. 다섯 개인가? 네 개. 교육감까지 합쳐서. 교육감까지. 예, 물론 정당 공천을 교육감은 뭐 하고 우리 있지는 않습니다. 당이 예. 정당 선거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오늘 보니까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서 예. 그 호남에 되게 공을 들이는지 오늘 이 투표 3개 그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또 지방 화폐. 지역 화폐법 이 3개를 굉장히 추석 이전부터 우리가 그 예고를 한 거 아니에요. 처리한다고.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가 하여튼 네. 다는 아닌지 모르지만 출석을 안 하셨더라고. 근데 의결에 참석을 안 하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봤더니 영광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고위원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아니 쇄빙선 한다면서요. 쇄빙선 한다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안 나타나시고 지금 민주당 이겨보겠다고 지금 거기 선거운동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일종의.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필리버스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거는 자기들 예. 그 다 똑같지 예. 그러면 우리도 필리버스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안 오게 다들 그렇게 하면 저쪽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무슨 뭐 약속해가지고 지장 찍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거는 변명이 안 돼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또 광주에 행사장 갔다. 저는 아니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하고 경쟁하겠다는 건지 그죠? 그러면서 지금 쇄빙선 포기하고 어쨌든 이런 중요한 법안도 그냥 다 때려치고 일단 호남 가서 민주당 이기고 보자. 이거는 좀 옳은 태도는 아니지 않냐. 그죠? 조금 서운하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교섭단체 완화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열려 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좀 굉장히 지금 20석에서 좀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예. 뭐 정치개혁 론자로서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되게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영광의 그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서 2등하던 후보인데 갑자기 경선에 참여를 한다고 하다가 참여를 안 하고 보류를 하고는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조국신당으로 가는 건가 이랬는데 거기 안 만난다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후보를 빼간 셈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아니라고 막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 물론 우리 후보가 또 우리도 좀 뭐 후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게 무슨 큰 두 당 사이에 그렇게 생산적인 그런 게 있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럼 호남 지금 그 윤석열 정권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지금 이런 것들하고 제대로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고 쇄빙선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건데 너무 다른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 그 4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몇 석을 지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뭐 군수 선거잖아요. 예. 구청장 선거고. 기초단체장. 예. 일단 두 군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거의 75대 25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경북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금정구가 부산에서 가장 고령화가 이제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물론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이제 인천 강화는 뭐 어쨌든 구도의 변화에 따라서 혹시 이런 거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 지금 아까 20% 이런 이제 정권 심판의 어떤 기운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뭐 이런 최소한 다하자 뭐 이런 거고 이제 영광과 이제 곡성이 있죠. 그래서 호남의 두 군데에서 저희가 이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래서 네. 혹시 뭐 민심이 어떨란지 기대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네. 수준이죠. 최고위원님의 어떤 기대와 전망을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이제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전국이 좀 크게 출렁일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 많던데요. 이후에 좀 전망지도를 그려주시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전망이요? 그러니까 10월 선거 이후에 이제 정부가 또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크게 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다. 뭐 한동훈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보궐선거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심판에 딱 적절한 딱 지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서 과연 그 정도로 어떤 민심이 딱 폭발적으로 딱 모일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이미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심리적 그 불신 상태 예. 이런 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출렁일 거다. 그래서 1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지켜봤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의료대라는 정말 참을 수 없어.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출렁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당사자들이 이제 자기의 선택을 해야 되는. 네네. 네. 선택의 순간이 곧 온다. 이 그런 오늘 거죠. 예언으로 네. 저희가 선택의 마무리를 해야 순간이 될 것 곧 옵니다.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이 인터넷 연결상의 문제로 좀 중간에 끊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깊이 사과드리고 저희가 클립으로 다시 올렸을 때는 무리 없이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굉장히 좀 건강을 잘 챙기셔가지고 활동을 해달라고 맞아요. 하는 응원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예. 이번에 또 어쨌든 저는 그래도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금정에 또 가끔 지원을 또 가야 되는데. 가셔야 될 상황이시군요. 네. 예. 근데 거기 뭐 어쨌든 김경지 후보가 상당히 아주 그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고 또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 경제를 좀 발전시킬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저는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대안 세력으로서 좀 더 이렇게 저 보수나 이렇게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네. 최고위원님의 깨알 같은 네. 홍보를 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9월 1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뉴스 브리퍼 특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곽우신 기자가 출연할 예정이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